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91년 9월. 미국에선 여성 코미디언 제니 존스의 이름을 딴 TV 토크쇼가 새롭게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워너브라더스가 제작을 했고 전국 178개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탔어요. 여러분, 90년대 미국에서 TV 토크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도 그중 하나였고요. 제니 존스 역시 처음에는 이 쇼가 비슷한 포맷으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인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죠. 근데 시청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럴 수 없는데 싶었던 제작진은 긴급하게 회의를 했죠. 화제를 끌 만한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즌2. 스튜디오에 초청된 건 유명인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품고 있는 사연이 놀라웠죠. 제 아이가 친자인지 알고 싶어요. 저 사실 엄마의 절친이랑 사귀어요. 원나잇한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자극적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거죠. 더구나요, 이 쇼에는 소위 이 문제에 얽혀있는 양쪽 사람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특히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깜짝 게스트로 불러서 거기 무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 친구랑 사귀고 있다. 이 사람은 아들이랑 엄마 친구, 그러니까 이 연인 관계의 사람들이 쇼에 나와서 스토리 쫙 말하고 나중에 자 그럼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와서 무슨 사연인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에 방청객과 또 시청자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형식을 바꾼 제니 존스 쇼는 시청률이 고공승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쇼로 자리 잡을 정도였어요. 물론 동시에 너무 인간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쓰레기 토크쇼다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인기는 여전했고요. 오히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생겨나기까지 했다니까요. 다들 잘 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러자 제작진은 또다시 초조해졌습니다. 1등 자리를 뺏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럴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사연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1995년 2월입니다. 미시간에 살고 있던 24살의 청년 조나단 슈미츠에게 제니 존슨 쇼 제작진이 연락을 해와요.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해줬죠. 저희 제작진인데요. 조나단 씨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방송에 출연하셔야 되거든요. 해보시겠어요? 조나단은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온 거죠. 일단 유명한 TV 프로, 이것도 굉장히 흥분되는데 거기에 나를 짝사랑하는 여자까지 있다? 이때부터 조나단은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차례로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4년간 사귀다가 몇 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요. 혹시 그녀가 이별을 후회하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날 부른 건 아닐까? 설레이기 시작한 조나단은 신이 나서 직장 동료, 친구들, 가족들에게 섭외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방송에 가봤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온다면 이번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촬영 날짜는 1995년 3월 6일. 조나단은 방송국이 있는 시카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새 정장까지 사 입었고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도착해서 잠시 후 녹화가 시작되는데요. 진행자 제니 존스는 이 수십 명의 방청객들 앞에서 활기차게 오프닝을 열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짝사랑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여기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번, 편지를 쓴다. 2번, 단둘이 있을 때 고백한다. 그게 아니라면 3번, 자신이 게이라고 밝히고 수백만 명이 보는 전국 방송에서 그도 게이라고 밝혀주길 바란다. 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 조나단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이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사실 몇 주 전 제작진은 새로운 출연자를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죠. 만일 동성에게 고백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걸 접한 32살의 남성 스콧 아메디어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조나단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조나단과 스콧, 두 사람은 아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실 실제로는 몇 번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둘 사이에는 도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나단의 친구이자 스콧의 친구였던 거죠. 어느 날 도라의 차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자 조나단이 그거 내가 갈아줄게 하면서 그녀의 집 앞에서 수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이 모습을 도라의 친구였던 스콧이 우연히 보고 멋있다 하면서 첫눈에 반한 겁니다. 친구 도라 역시 스콧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를 지지한다면서 녹화장에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르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조나단이에요. 그는 녹화가 진행되는 내내 무대 뒤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귀마개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죠. 그 사이에 이 스콧이란 남성은 청중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나단을 사랑해왔는지 애정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기가 이제 점점 후끈 달아오르죠. 진행자 제니 존슨도 더 부추겼고요. 근데 급기야 여기서 스콧이 조나단을 향한 성적 판타지까지 고백하게 돼요. 구경꾼들이 우와 대박 이러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했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제니 존슨이 큰 소리로 말했죠. 조나단 나와주세요. 잔뜩 긴장을 하면서도 또 설레어 했던 조나단이 스튜디오로 등장을 딱 했는데 보니까 도라랑 스콧이 있어요. 당황스러웠죠. 도나 여사친이고 그리고 또 도나의 친구 스콧이니까요. 근데 그때 순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나를 짝사랑한 게 도나구나. 그래서 도나를 향해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소리쳤죠. 조나단, 당신을 짝사랑하는 사람은 스콧이에요. 이걸 듣고 조나단은 거의 얼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방송이잖아요. 상황 파악이 됐는지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나는 이성애자예요 라고 밝혔고 이후 녹화는 계속되었죠. 스콧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혹여 조나단은 그런 마음을 눈치챈 적은 없는지 이런 인터뷰가 계속 이어집니다. 조나단이 난처해하면서도 방송이니까 그랬는지 대답을 잘 하는데요. 어쨌든 이 힘들었던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조나단과 스콧이 가볍게 포옹 나눴고요. 다 끝나고는 두 사람 다 같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시건으로 돌아갔죠. 또 뒤풀이할 겸 도라까지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고요. 비록 조나단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인생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생긴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화가 끝난 당일 밤 조나단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사실 가족들도 아들이 TV에 나온다고 해서 신나하고 있었거든요. 기대했고요. 근데 아버지 망했어요. 상대가 남자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자 아버지는 즉각 동성애자를 향한 욕설을 막 내뱉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동성애를 좀 혐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전국적인 TV쇼에서 망신을 준 것 같아서 더 화가 났고요. 조나단은 아버지의 분풀이를 그냥 묵묵히 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조나단의 친구들은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야, 너 TV까지 나갔는데 너 짝사랑하는 게 남자였다며? 졸라 웃겨. 사실 90년대 중반 아무리 미국이라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나단은 점점 수치심에 빠져들게 되죠. 오히려 방송이 있던 그날보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녹화 3일 후인 3월 9일 문득 조나단 집 앞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스콧이 남겨둔 건데 내용은 조나단을 향한 약간 짓궂은 성적 농담이 담겨져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이성애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조나단은 어떤 기분이 들었던 걸까요?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쪽지를 챙겨두고 차 키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은행이었죠. 현금을 찾아서 이후 총기 상점으로 갔어요. 탄약과 창을 구매했죠. 그 당시 상점 주인은 조나단이 굉장히 차분하고 정중했다고 기억합니다. 이후 차를 몰았고 조나단은 스콧이 사는 미시건주에 있는 오리온 호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콧의 현관문 벨을 눌렀죠. 띵동. 문을 열고 스콧이 나오자마자 조나단은 총 2발을 발사합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스콧은 힘없이 쓰러졌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잠시 후 조나단은 가까운 주유소 공중전화를 통해 911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걔가 저를 제니 존슨 쇼에 출연시켰거든요. 이게 살해 동기였던 건데요. 얼마 후 조나단은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방송에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동기잖아요. 그래서 특이함 때문에 미 전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열린 재판 또한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미국에는 코트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법정 TV 같은 건데 모든 재판을 아니면 또 이슈가 되는 재판을 그대로 중계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토크쇼 출연자가 상대를 살해한 사상 초유의 사건, 코트 TV는 신이 났죠. 그래서 조나단의 재판 내용을 방송을 했고 이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해요. 한편 변호인단은 조나단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불우한 가정사도 꺼냈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청년이 TV쇼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 스트레스가 우발적으로 살인이란 방식으로 폭발했다는 주장이었죠. 반면 검사 측은 그저 망신을 당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1급 살인보다는 가벼운 2급 살인죄를 선고합니다. 그의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또 사건 직후에 무기 버리고 바로 자수한 것도 점작이 되었고요. 조나단에게는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50년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또 대중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반대로 미디어에 이용당했다는 동정론까지 공존합니다. 게다가 뜻밖의 이 피해자 스컷의 유가족조차 조나단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말을 뱉게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스컷의 유가족이 정말로 분노한 건 바로 제니 존슨 쇼 제작진들의 태도였어요.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진행자 제니 존슨 또 제작진들은 빠르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유감이지만 한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우리 프로그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성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결국 스컷의 유가족들은 이 프로그램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제니 존슨 쇼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비극이 없었을 거다라는 주장이죠. 제작진이 프로그램 흥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나단 속였고 거기에 속은 조나단이 분노해서 살해를 일으켰다는 논리. 게다가 제작진이 조나단이 평소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게 실수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조나단에 대한 재판은 지금 끝이 났죠. 근데 이후에 미디어 재판이 또 이어져요. 그리고 이 역시 코트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고요. 모든 게 TV쇼야 지금. 특히나 이 쇼의 진행자, 가장 유명한 제니 존슨이 증인으로 딱 등장을 했을 때 시청률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출연자를 괴롭힐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통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콧 측 변호사는 아니 당신들이 분명 출연자 속이고 모욕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너네는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냐? 라고 맹렬히 비난했죠. 자, 사실상 이 재판은요. 거대한 워너브라더스라는 기업과 스콧의 유가족, 개인의 싸움이죠. 재판부가 다행히 스콧 유가족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328억 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회사에서 항소했어요. 이후에 길고 긴 재판이 시작됐죠. 결국 3년 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워너브라더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게스트의 행동까지 다 어떻게 예측하겠냐라고 판단한 거죠. 끝내 스콧의 유가족은 그 어떤 돈도 받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 더 씁쓸한 건 앞서 재판이 중계됐잖아요. 막 시청률이 막 솟구쳤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된 코트 TV 역시 워너브라더스가 소유한 채널이었습니다. 스콧의 유가족은 말합니다. 사망한 스콧이 그저 TV에 나와서 어떤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게이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는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저 방송 출연을 좋아했던 쾌활한 청년이었을 뿐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스콧은 허망하게 목숨을 빼앗겼고 조나단은 살인마,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22년의 복역 마치고 가석방됐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정말 만약 그들이 제니 존슨 쇼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 방송에 나가서 망신당한 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너네만 유독 이러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나단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제작진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참고로 제니 존슨 쇼는 2003년 5월까지 무려 12시즌을 방영하며 승승장구를 이어왔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8년 9월 13일 수요일 저녁, 미국 전역에서는 유명 TV쇼 데이팅 게임이 한참 방영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일반인 여성이 출연을 해서 3명의 남성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는 일명 공개 소개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날 출연한 여성은 애리조나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던 셰럴. 그녀가 무대에 올라서자 매력적인 3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셰럴이 질문을 여러 개 던지면서 그들의 캐릭터를 파악해가죠. 질문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젠가요? 제가 만약 당신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면 무얼 드시고 싶으신가요? 평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셰럴의 눈길을 끄는 건 1번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였고 스카이다이빙과 오토바이 타기가 취미인 아주 핸섬한 외모의 남자였죠. 연신 위트 있는 대답으로 셰럴을 웃게 했고 그렇게 결국 셰럴의 데이트 상대로 선택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드니 알칼라. 매력적인 외모와 아주 여유로운 제스처까지 박학다식하고 유머러스까지 그는 프로그램의 역대 남성 출연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인기 스타로 급부상했고 쇼가 끝나고도 두 사람의 데이트 소식은 타블로이드 잡지의 인기 소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셰럴은 로드니 알칼라와의 대화에서 어딘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만남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죠. 남녀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중도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979년 여전히 학교 선생님으로 평범하게 살던 셰럴은 우연히 신문 일면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한 범죄자가 체포되었다는 뉴스.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1년 전 데이트를 중단했던 로드니 알칼라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데이팅 게임에 출연했을 당시 이미 1급 수배 전과자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셰럴 역시 그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드니 알칼라, 그는
1943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홀로 남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죠. 알칼라는 17살이 되던 해에 미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신경쇠약과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진단받고 조기 전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LA에 있는 UCLA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여기서 예술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급기야 교수님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렇게 적성을 찾아서 로드니는 예술가의 꿈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1968년의 어느 날, LA 경찰이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한 차가 길가에 있던 어린 소녀를 차에 태워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영 수상하다는 제보였죠. 당연히 어린 아이가 연루됐기 때문에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아파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25살이었던 로드니 알칼라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는 침착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었으니 옷을 입을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불길함을 느낀 경찰이 강제로 아파트 내부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참혹했죠. 바닥은 피로 흥건했고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불과 8살의 소녀로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길을 걸어가던 소녀를 랜덤으로 유인을 해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집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했던 거고요. 다행히 소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로드니는 이미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아동 살인 미수 사건 이후 FBI가 로드니를 1급 수배자로 지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그의 행적은 아주 대범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도주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존 버거로 바꾸고 이번엔 NYU 예술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면서 영화를 전공했고 특유의 사교성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하물며 교수들도 그에 대한 평이 좋았을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뒤인 1971년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알칼라는 청소년 아트 캠프에서 상담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정하고 잘생기고 유쾌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캠프에 참가했던 2명의 소녀가 우연히 우체국에 걸려있는 지명 수배자 전단지를 보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그 로드니 선생님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깨닫죠.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고 그렇게 마침내 로드니 알칼라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가 데이팅 게임에 참여했던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프로그램 측에서 참여자의 전과 기록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에 저지른 그 아동 살인 미수 사건 이후에 피해자였던 8살 소녀와 가족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없고 그렇다 보니 그의 범죄를 제대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아동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혐의로 기소가 되고 겨우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74년 다시 유유히 사회로 복귀하죠. 하지만 그의 살인 본능은 그리 오래 숨기지 못했습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로드니는 13살의 소녀를 납치하고 또 마리아나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는데 이렇게 그의 전적에 2번의 아동 납치가 벌어졌지만 어쩐 일인지 알칼라는 취약했던 법조망을 순조롭게 빠져나갔고 이번에도 3년 이하의 판결 이후 짧은 복역을 하고 심지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를 겪어본 교도관들은 로드니는 성실하고 갱생의 조짐이 보이는 좋은 수감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지 잘 알고 있었고 교묘한 연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것에 능숙한 완전한 이중인격자였던 것이죠.
그가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가 살인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건 출소 직후 바로 증명됩니다. 출소 한 달 만인 1977년 7월 15일 뉴욕에서 살던 23살의 여성 엘렌 후버가 실종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 소유자였고 앨런은 그 유명 배우를 대부로 둘 정도로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종 사건이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됐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앨런이 실종되던 날 그녀가 존 버거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메모장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때 앨런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의로 실종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존 버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이름 기억하시죠? 로드니 알칼라의 가명입니다. 1년 뒤 뉴욕 인근의 공터에서 앨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였죠. 답답한 건 경찰이 그제서야 이게 피살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존 버거를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한편 유유히 LA로 돌아온 로드니는 성공적인 삶을 이뤄냅니다. LA 타임즈에서 웨딩 사진, 패션 사진을 찍는 전문 포토그래퍼로 일을 따낸 겁니다. 참 운도 좋죠.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던 1978년 9월 너무도 대담하게도 이번엔 그가 자신의 본명 로드니 알칼라로 데이팅 게임이라는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었지만 분명 성범죄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작진은 그의 전과 기록을 조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연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로드니는 소위 일반인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살인 본능은 어쩔 수 없었죠. 다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79년 6월 20일 LA 근교의 한 해변에서 12살 소녀 로빈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에 의하면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맨 한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했고 그러다 마침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말을 걸게 되자 남자가 황급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 로빈은 발레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돈을 노린 납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그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실종 12일 만에 해변에서 65km 정도 떨어진 한 숲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죠.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 친구의 증언에 따라 이들이 해변에서 만났다는 남자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배포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발신자를 보니까 의외였어요. 다른 주에 살고 있던 한 교도관. 그는 이 몽타주의 얼굴이 과거 자신의 교도소에 수감했던 한 인물과 너무도 닮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로드니 알칼라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는 순조로웠습니다. 1979년 7월 24일 그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체포되었는데 여기는 그 12살 로빈의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이었죠. 경찰은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창고에 가보니까 1000장이 넘는 여자들의 사진이 나왔고요. 로빈이 실종된 그날 그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까지 발견되면서 증거가 확실히 수집되는 듯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집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귀걸이가 발견됩니다. 로드니는 이 귀걸이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지만 분명 여성들의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유품은 아니었을까요? 법정에선 로드니 알칼라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죗값을 받는 듯 했지만 감옥에서도 억울하다면서 책을 쓰고 그렇게 주목받습니다. 심지어 이 감옥의 형벌 시스템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고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가혹했냐라고 들어보니까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죠.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뉘우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저질렀던 또 다른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NYU 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1971년 스튜디오스 출신의 코넬리아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목이 졸려 있었고 가슴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시신 주변에 편지 봉투에서 지문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이 판독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야 재수사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로드니 알칼라. 이런 식으로 지난 수년간 미제 사건들이 재수사되었고 최종적으로 로드니에게는 무려 8건의 살인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 전문가들이 조심히 예고하길 어쩌면 그가 간직했던 사진들 그리고 귀걸이를 봤을 때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죠. 게다가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온 경찰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상태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굉장히 대범한 이 성격. 프로파일러들은 그에게 자기애적 인격장애, 즉 나르시즘을 포함해서 경계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사디즘까지 복합적인 정신장애를 진단합니다. 미국에서 로드니 알칼라는 그가 출연했던 TV쇼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데이팅 살인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죠. 다른 연쇄 살인마들과는 달리 자신의 잔인한 인격을 잘 숨겨온 로드니. 만약 첫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거나 또는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서 예의주시할 인물로 정해졌다면 그 이후의 비극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비바제시카였습니다.